이변은 없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4곳, 재보궐 11곳을 휩쓸면서 승리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로 여당의 역대 최대 압승이면서 동시에 야권의 역대 최악의 참패였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이제 좀 자세하게 이번 선거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쭉 두 분 함께 보셨습니다만 여당의 압승이었고 지난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민주당의 승리 배경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황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큰 승리로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승리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지지하는 그거에 대한 대응이고요, 반응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홍준표 당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반성과 혁신 없이 계속 발목잡이 하는 거에 대한 견제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잘했지만은 야당이 너무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야권에 대한 심판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번 선거는 뭐 한편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 보수 정당들의 패배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문재인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압승이 뭐 이번만에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요. 이게 그 97년도에 그 김대중 정부로 처음 정권 교체가 일어난 다음에 10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2006년 4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지금 민주당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기초단체장 151개를 이겼잖아요, 민주당이요. 그때 한나라당이 155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가 이제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건 뭐냐면 민주당에서 중앙 권력을 가져온 거에 이어가지고 지방 권력 그리고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까지를 완전하게 장악하는 이런 결과가 맺어진 건데 지난 2006년도에 보면 2006년도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는데 2006년도에 지방선거 때 이기고 2007년도 대선 때 이기고 2008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고 그게 10년 만에 지금 반대로 민주당이 중앙 권력, 지방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되는 의회마저도 다 장악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요. 이 결과는 당연히 작년 대선 때 예견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PK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뺏겼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작년 지방선거 그 대통령 선거 때 경남만 0.7%를 홍준표 후보가 앞섰고 부산과 울산에서 크게 졌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더 큰 그 패배로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소위 그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받았던 표 중에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 선거 이긴 걸 보면 대략 지금 한 50% 이상에서 다 이기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뭐 충격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작년 대선 이후에 별 변화를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던 야권으로서는 당연한 패배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층의 민심을 굉장히 저희가 궁금했었고 또 부동층 중에 숨어 있는 뭐 샤이 보수들, 그러니까 보수층이 진보로 이동했다기보다는 보수층이 지금 현 보수를 심판했다, 좀 경고를 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이 좀 무능하고 반성하지 않는 보수 정당에 패배한 거지 보수 유권자가 흔들린 게 아니에요. 보수 유권자 중에 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정쩡하게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얻는 것보다 이렇게 완벽한 패배를 거치면서 보수 정치 세력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맨 땅에서 우리 그라운드 제로라고 얘기를 하죠.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보수가 살아나는데 건강한 보수 정치 세력이 살아나는데 바람직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분석하기에는 저는 좀 너무 수동적이고 우리 민주당 또는 이 집권 여당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적극적인 노력을 좀 소극적 평가가 된다 싶은데요. 98년에 이제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된 것처럼 이번 선거는 저는 무엇보다 의의가 영남 쪽에 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이나 이런 의회를 많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그 보수의 패배가 아니라 이 투표율이 60%가 넘어가면서 사실은 적극적 참여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하게 보수층이 투표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실망해서 민주당을 찍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었겠죠, 당연히. 더 다른 의미에 적극적으로 젊은 층, 이제 투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젊은 층이나 그동안에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층들이 영남 쪽이나 이런 데서 적극 나섰던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투표율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네. 말씀 좀 보태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바른미래당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지난 2006년 선거, 그러니까 그 사회지방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투표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51%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매년 조금 2%, 3%씩 계속 올라가고 이번엔 60%를 좀 넘었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엔 지방선거도 다음에 65% 정도 선에 접근할 거라고 봐야 돼. 이건 추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65%는 안정적으로 투표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사전 투표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 세대별 투표 성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 나이 때 소위 이제 60년대생들이 지금 이미 50대를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50대가 보수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연령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봐도 지금 더 이상 50대의 유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처럼 부산이나 경남이나 대구나 경북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이나 정치의식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거를 지금 이 보수 정당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미국의 보수들은 이 세대별로 봤을 때 20, 30대들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수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특히 이제 평화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는 큰 성공을 했죠. 큰 예. 성공을 했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예를 들면 일자리라든지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못했고,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고 무능한 야당의 패인이 더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교적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네네. 거의 중앙 권력을 다 장악하는 정도로 이제 성과를 낸 건 분명한 거죠. 지역별로 봤을 때 사실 가장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게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승리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평가하십니까? 일단 최초로 광역과 기초에 대거 당선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부울경, 영남 지역이 주로 색깔론에 대한 어떤 선거, 그리고 지역주의 투표 이런 것이 이제 그동안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북풍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제 한반도 평화 정책이 자리하면서 색깔로는 이제 발디딜 틈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건 없어졌고. 남은 것이 이제 지역주의적 어떤 성향의 투표였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무너진 거지요. 그런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색깔론과 지역주의적 투표 형태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뭐 투표 성향이나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 당은 이제 새로 거듭나서 사회적 이슈 또는 뭐 경제적 이슈, 삶의 이슈를 발굴하고 그걸 내놓고 앞으로는 심판받는 이런 선거 행태가 앞으로는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했다, 또 자유한국당, 보수당이 패배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색깔론과 지역주의라는 이 큰 기둥이 이번 게 완전히 무너졌다. 저는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몇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소위 지역적 투표 성향이라는 게 존재했고 또 한 가지가 이념적 소위 이제 보수, 진보, 중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세대였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소위 지금 부산, 울산 지역이라는 데가요. 지역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들이 이 민주적 보수 세력, 합리적 보수 세력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지지했던 데입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념적으로는 보수에 가까웠던 데였고 그런데 이게 이제 91년도에 3당 합당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한국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영남 중에 한 축이 보수정당으로 합류를 하고 그러면서 보수정당이 한편에 있어서는 과거의 수구적 보수에서 합리적 보수 세력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결과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줄곧 여권이라는 게 보수정당의 텃밭이 되어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이에 큰 변화가 뭐였냐면 세대 구성의 변화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60년대생들이 50대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정치의식의 변화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그 지역에도 공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그 부울경 지역의 자유한국당 진영의 정치 세력들이 그 변화를 못 읽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지난 대선 때 이미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아성을 깼다라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가 질적으로 지금 변화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미 60대 이하에 되는 사람들이 그 전에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정치 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상당 정도의 유권자 구성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시점에 이미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뭐 이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지역 세대를 그 공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 그렇죠. 예상 못한 그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아까 제가 자유한국당의 패배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여전히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정치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떤 그렇게 이렇게 거대하게 구조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송철호 당선인이 9번째 도전 만에 이번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것도 대단히 평가해야죠. 지금 실제로 보면은요. 작년 재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에서 5곳을 당선시켰잖아요. 민주당이요. 예. 그분들이 어려운 조건 내에서도 계속 그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던 분이고요. 이번에 예를 들면 그 울산시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상원 씨인가요? 이분도 그 영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후보로 그 활동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울러져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 받았던 투표보다도 훨씬 많은 투표를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부울경을 저도 이제 선거 이번에 가보면요. 선거 지원 유세를 가보면 뭘 해보자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가득했고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들이 얘기하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과거에는 호남 정치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호남은 많이 나태하고 자기 안주하고 이런 데에 비해서 부산이나 경남 이런 데 제가 울산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쪽에 선거 유세 다녀보고 지원 다녀보면 이 역동성이 막 느껴져요. 어떤 힘이랄까? 저도 광주에서만 정치를 하고 호남 정치를 많이 봐온 입장에서 호남과 또 다른 어떤 자긍심,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이런 정치 지형을 바꾼다, 이런 느낌을 막 하게 하고 저는 이런 김에 이왕에 이제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로는 어느 당이든 정치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도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선거법을 이번 기회에 좀 바꿔서 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어떤 정치법, 선거법도 좀 개정해야 되겠다. 물론 개헌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 민심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좀 같이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싶어요. 강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 지금 끝났으니까 또 무슨
그 뭐 합당한다 또는 전당대회 한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예. 아니라 예. 한국 정치를 어떤 틀로 가져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그 개헌을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안 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이번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민주당한테 개헌 동의해 줄게. 하지만 그 전에 선거구제 개편을 같이 동의해 줘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을 야당에서 먼저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 스스로도 변화시키지만 정치 시스템 자체도 선진화시켜낼 수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실현할 때에 조금 더 빠르게 지금 이제 망가진 보수 정당의 그 활로가 열린다는 거죠. 그 투표율을 보면은 아까 저기 그 얘기하신 대로 정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전에 어떤 공식이 통하지 않았던 것 같은 게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정권 심판을 한다든가 물론 꼭 그런 전망적보다는 앞으로 어떤 회의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60%가 넘었고 추세가 좀 가신다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60%가 넘게 된 그 이유는 동료가 어떻다고 보세요? 그동안 지방선거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별로 흥미가 없는 선거죠. 그 스타도 없고 대선처럼.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김경수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떻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재명 후보도 있었고 재밌는 후보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 저는 그동안에 이제 지방선거가 안착이 되면서 정태균 의원님 말씀대로 첫 지방선거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고 드디어 60%를 넘었는데요. 우선은 대통령부터 사전투표를 하면서 흥미를 이렇게 관심을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20% 이상의 사전투표율이 되고 사전투표율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투표율은 올라갔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봤는데요. 결국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 이런 느낌으로 오면서 참여가 늘어났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투표 앞서 말씀드리는 스타 정치인들이 나서면서 또 관심이 높아지는 그러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은 그래도 7, 80%까지 막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선거는 앞으로 60%는 기본적으로 넘어설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투표율이 무한정 높아지지를 않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 한 70%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 선이고 지방선거가 한 65%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통 그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높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고 꾸준히 지금 투표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관위에서 그 연령대별 투표율이 나올 건데 직전까지의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20, 30대입니다. 20, 30대들이 꾸준히 예전에는 20, 30대들이 솔직히 저희가 투표장 가가지고 한 7장 하면 네. 시장 후보는 알겠지만 나머지들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투표를 하다가 20, 30대 사이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래도 좀 공부라도 좀 보고 가가지고 투표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냐. 지역 그리고 이슈에 또 한 대해서 가지가 좀 뭐냐면 저 당은 안 돼. 네. 그러니까 이 당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 당은 안 돼. 이런 식의 판단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투표율도 나중에 선관위에서 리포트가 나오면 20, 30대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게. 네. 이렇게 좀 관심을 이끈 것 중에 하나가 스타 정치인이라고 예. 하셨는데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드루킹 이슈 때문에 오히려 전국구 정치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드루킹 사건 자체가 뭐 나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저 사건 자체가 어떤 정치 공세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원팀인 김경수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을 사용하니까요. 김경수 후보도 그랬지만 스스로가 나는 홍준표 대표가 선거운동원이고 드루킹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역시 저는 이제 그와 좀 다르게 영남의 막판의 그 견제론이라 그래야 될까? 과거의 투표 행태, 보수층을 찍었던 그 투표 형태 이것이 아주 급격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상당히 좀 그 무서웠던 느낌도 있었어요. 그걸 사실 예견해 주셨었죠. 네. 근데 이번 단체장 선거가 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선거 끝나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이 두 분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례 없이 많은 득표를 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고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쉬울까 이런 고민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권 주자를 꿈꿨던 분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들 얘기할 때는 지방단체장, 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이상으로도 가기 쉽지 않을 거다. 네. 이런 평가가 지금 이제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도 어떻든 이번 선거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물론 결백할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특검 수사 앞으로 남은 이제 지금 특검 수사가 최장 지금 90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특검 수사 기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여당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야당은 참패를 했다는 걸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저번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일단 향후 정치 행보가 궁금해진 분들이 이제 몇몇 보이시죠. 어쨌든 야당의 어떤 정계 개편과 맞물려서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홍준표 대표일 텐데요. 어떻게 뭐 책임지겠다. 결과 나오자마자 모든 책임을 본인 지겠다고 얘기하면서 뭐 기자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으셨는데 정치 행보를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 정치의 질을 아주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요. 선거 전에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홍준표의 사용연화는 이번 6.13 때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걸 뭐 예.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문제는 홍준표 대표 이후에 누가 또 이제 그 보수대의 새로운 결집을 해 나갈 건가. 저는 무소속이지만 원희룡 우리 지사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정택은 우리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새로운 보수의 대결집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건강한 파트너를 만나야지 정치가 되는데요. 저도 제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이라면 야당이 조금 대화가 돼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 보통 지금 뭐 정 의원님 집복도 계셨지만 이게 뭐 다치면은 집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어떤 그 집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술의 수준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 가지고가 안 되고요. 예. 해체해서 다시 시작하는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번 홍준표 대표의 문제나 이번 자유한국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10년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집권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민주당이 앞으로 20년간 집권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됐습니다. 그러고 예.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이명박 정부가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을 하고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는 아주 오만한 인사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역주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비롯해가지고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홍준표 대표로 와서는 어떤 문제를 더해지냐면 품행에 있어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오만과 독선과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정책에 더해가지고 보수 정치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품행적 자세도 결여됐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보수 정당이 새롭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개편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나갈 거냐, 어떠한 진로를 내세울 거냐,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거냐, 그리고 인물은 어떻게 충원할 거냐, 내세울 거냐, 이 문제를 한꺼번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섣불리 전당대회를 해서 누구로 인물을 대체하는 것.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김무성 대표 얘기도 나오고 이완구 대표 얘기도 나오고 정우택 대표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러지 말고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뭐 삼성급이지만 소장 의원 측에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창당 이후의 과정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MB 정부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이 과정들을 한번 거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 쉽게 길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해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지금 뭐 해체는 아니어도요. 네. 근원적인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여기에 더해서요. 사실 개혁 보수를 이야기했던 유승민
전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사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사실은 대안을 못 보여준 건 사실이었죠. 같이 이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야당도 대안을 주지를 못했고 그런 점에서 유승민 대표도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만은 우리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새롭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런 점에서 가치 중심의 보수 진영을 구축한다는 정택은 우리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진보 진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집권 여당도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는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역과 어떤 색깔론 논쟁으로 갈 게 아니라 가치와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 가치 속에는 생활의 어떤 이슈, 그 경제적 어떤 이슈가 녹아나는 그런 가치의 대결이 되는 정치가 되면 국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못하면요. 예. 바른미래당은 정의당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 작년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 후보가 일선에서 물러선 유일한 사람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정미 대표를 내세웠는데 제가 광역별 득표율을 보니까요. 정의당이 많은 데는 10%가 넘어간 데가 있고요. 한 6% 이렇게 해서 정당 득표율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선거가 애시당초부터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작년 5구 대선 때에서 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복귀했지요. 뭐 유승민 대표, 안철수는 물러났지만 후보로 나왔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작년 대선과 뭐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합당한 이후에 자기가 불가피하게 출마를 했지만 작년 대선 패배 이후에 작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정치적 지도자들이 바로 아무런 변화 없이 정치적 전면에 나선 것.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급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도 한국 정치에서 내년 후년의 총선까지 2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한국 정치에서 2년의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시간이니까. 그 사이에 무슨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비대위를 2년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 강 의원님께서 예. 또 정 의원님도 그 인물 후보군 중 한 명을 네. 뽑으셨습니다만 보수 대편에서 어떤 구원투수가 될 만한 인물을 굳이 좀 뽑아보신다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셨어요? 속으로 생각하시는 인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구체적인 인물을 얘기하기 이전에요. 예. 영국이나 미국의 보수당은 대부분 크게 패배할 때 미국에서도 63년도에 굉장히 졌고요. 예. 그러니까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 이제 36살에 카메론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4년 만에 집권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지금 있는 사람을 놓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 예를 들면 지금 연예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나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보수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있는 사람들 중심에서만 쳐다보냐 이거예요. 지금 30대, 40대 중에 정치적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명망이 있을 수도 있고 자질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사실 민주당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좀 한마디 민주당은 이제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대적인 어떤 그 선거에서 이긴 만큼 더욱더 이제 민생으로 납작 엎드려야 될 것 같다. 사실은 예.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민생을 챙기지 못한 점, 경제의 지표가 올라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지방선거 결과 짚어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